이제 토픽을 대전환의 시대와 변혁적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큰 주제를 얘기했을까?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사람들이 흔히들 대전환의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을 한번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 16년, 7년 정도 태평양이라는 곳에 있었고 현재 카이스트에서 겸임 교수도 하고 있고 과기부 자문 변호사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주로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정의할 때 가장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들은 사실 기술입니다. 아까 이다니엘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거죠. 요즘 이제 우리의 걱정은 최근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인공지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요즘 많이 얘기하죠.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또 새로운 강의도 있을 텐데요. 예컨대 한 2, 3년 전만 해도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도 출시하고 했었는데 뭐 만들면서도 역시 인공지능이 아직 사람을 따라오려면 멀었구나. 그리고 실제 이게 정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뭐 앞으로 한 10년은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챗 GPT라고 하는 여기 이제 오픈 AI가 개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여기 분석형 인공지능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정보들을 내가 처리하고 뭐 이제 예측하고 뭐 추천하고 우리 이제 넷플릭스 보면은 제가 보던 것들이 이제 그런 유형들이 계속 추천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는 창작은 못한다. 창조 행위는 여전히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대해 왔는데 이 챗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써보니까 얘가 시도 만들고 논문도 만들고 저도 이제 챗GPT가 나온 다음에 누가 이제 요청을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뭐 법률 시장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제 기고문을 써달라. 그래서 저도 첫 이제 그 칼럼을 이제 시범적으로 챗GPT에다가 인공지능이 바꾸는 법률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써줘. 그랬더니 이제 칼럼을 하나 쭉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2패러그래프는 이제 그 칼럼을 그대로 제가 이제 갖다가 쓰면서 물론 이제 거기도 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창조의 영역까지도 인공지능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마침 어제 네이버에서 이제 클로버X라고 하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제 싱귤레리티라 그래서 어떤 시점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뛰어나는 시점이 올 거다. 보통 이제 그 시점을 2024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지성을 능가하는 지능을 가진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이다. 이 시점이 되면은 사람이 더 이상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상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저희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시대가 언젠가 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2024년이다라고 봤는데 챗 GPT가 나오는 배경 속에서 이제 이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들이 이번에 우리가 챗 GPT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같이 시연을 해보자라고 같이 모여서 이제 시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스스로도 이거 10년 뒤에나 나올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칼럼을 썼어요. 이게 너무 빠르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는 인공지능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발을 한 6개월간 늦추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도 생기고 지금 이제 전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EU 지역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인공지능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켜서 인공지능의 개발을 좀 제한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빨리 다가오고 있는 거죠. 과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가?
이 대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또 우리 이제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블록체인 하니까 이제 우리 토큰, 코인 해서 이제 투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일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이 바꿔갈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내가 미국에 송금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은행, 또 한국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 또 미국에서 개인의 계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송금이 이루어졌지만, 예컨대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세상은 중간에 있는 그런 매개자들이 없이 모든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증명하고 어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고 하는 그 1단계에서 점점 더 가게 되면은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그런 디지털 커런시, 우리가 쓰는 이제 화폐도 이제 디지털 화폐로 이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 서비스나 금융 상품들도 이 블록체인 영역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배나 모든 경제 활동들이 이런 이제 누군가의 관여 없이 보통 프로그래밍된 또는 미리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가져옵니다. 조금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엑스 인피니티라고 이제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게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게임을 하면 일정한 소득이 발생을 해요. 이 소득이 이제 그 소득이 코인, 토큰 형식으로 분배가 되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거래소에 팔아서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동남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 게임에 완전히 몰두를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도 얼마 못 벌지만 한 달 열심히 게임하면 한 50만 원 정도씩은 벌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게임 속에서 하나의 경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게임을 가입할 때 필요한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한 대출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할 사람을 누가 모아가지고 야, 너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네가 열심히 번 거를 뭐 3대 7로 나누자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들이 사실은 그런 속에서 생기는데,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을 이 블록체인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세상 중에 하나는 디지털 트윈이죠. 실생활에 있는 것들을 디지털에서 그대로 구현해내서 모든 제어나 컨트롤을 이제는 내가 가서 직접 사람을 보고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상 속에서, 화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의뢰인들을 만날 때 보통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지만 요즘은 화상을 통해서 대부분 만나고,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화상을 통한 회의가 너무나 많아졌죠. 근데 예전같이 그냥 단순히 얼굴만 보는 회의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 이런 PPT를 띄워놓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다가 뭐 이제 칠판도 쓰고 뭐 동영상도 보면서 같이 이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뭔가 그냥 현실 세계에서만 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비슷하게 구현된 그런 이제 디지털 트윈, 가상 세계에서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예배도 뭐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줌을 통해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줌을 통해서 목장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더 많아지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계가 있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메타하고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피직스 하면은 물리잖아요. 근데 메타피직스 하면 뭔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메타, 초월한 형이상학, 우리는 철학적인 것을 우리가 메타피직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니버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뭔가 초월된 다른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에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는 항상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제페토라든지 뭐 이제 뭐 이프렌드라든지 뭐 이런 데마다 가상 세계에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 내에는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순간 그 메타버스가 설계해 놓은 경제 시스템 또는 문화 또는
세계관 속에서 내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메타버스가 한참 뜨다가 지금은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새로운 세계인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환고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열어놨는데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만 오고 이제 성인들은 가서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점차 융합돼 가면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기술의 발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웹3라고 하는 그런 경제를 많이 듣습니다. 웹3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내가 예전에 뭐 이제 그냥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면 나는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역할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내가 뭔가 내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나에게 뭔가 리워드가 생기고 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들이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고민하는 이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이런 기술적인 세계가 본인의 삶의 일부가 돼 있는 그런 세계관,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전환의 시대를 얘기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지구온난화의 문제죠. 아까 이제 이다니엘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곳곳에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진짜 이거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환경학자들, 지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만은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0.5도 내에서 왔다 갔다 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1.5도 또는 2도까지도 높아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35년이면 1.5도 이상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이대로 가게 되면 2100년이면 지구 환경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갈 거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프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보여요. 과연 물론 이제 우리는 와닿진 않습니다. 예컨대 1도가 높아지면 그게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1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0.5도 내에서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지금 1.1도가 넘어서면서 이제 빙하가 녹고 해수가 높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2도 이상은 절대로 넘기지 말자 하는 마지노선을 2도로 정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1.5도에서 온도를 이제 맞추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후 온난화 문제는 가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살기 어려워지면 이주하는 난민들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홍수와 가뭄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듣는 것처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의 변화, 한파나 산불의 문제, 홍수의 문제, 해양 산성화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많이 컸습니다. 대학생인데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하면 과연 10년, 20년 이후에 이 지구가 어떤 자연환경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는 되게 암울할 때가 있어요. 요즘 넷플릭스라든지 영화에 보면은 이제 모든 지구가 사막화돼 가지고 방독면을 쓰고 다니면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이제 영화들도 나오고요. 그런 영화들이 사실은 이제는 그냥 정말 공상과학 속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그런 아주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너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은 더 이상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힐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는 점점 더 양극화를 치닫고 있습니다. 소득이 양극화되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또 양극화되고 있고요. 기업이 또 양극화되고 있고요.
디지털로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디지털 디바이디드 해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거의 80세 가까이 되셨는데요. 요즘은 이제 택시 잡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택시를 잘 못 타시고, 또 어디 가든지 이제 키오스크에서 이제 주문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나가기 싫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기술이 발전되면서 기술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 간에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그 양극화의 문제가 그럼 왜 생기는 거냐? 제 친구가 서울대에서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경제학계에서 가장 큰 난제가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냐?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양극화의 문제라 그래요. 이 양극화는 지금 뭐 잘 사는 선진국, 뭐 예컨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생기지만, 가장 못 산다고 하는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중동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니군요. 하여튼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에도 양극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과 무관하게 양극화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양극화 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경제학계의 가장 큰 화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양극화돼 가고 있고, 양극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사실은 한쪽에는 받아들여져도 한쪽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가 많이 양극화돼 있다. 또 우리 이제 교회에서조차도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이런 양극화의 문제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월급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살 수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딱 월급 열심히 모으면 진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는 딱 그런 세대였습니다. 5분 남았다고 하네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이런 젊은 세대의 좌절, 이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벌어서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투기적인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겪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의 이슈가 있고요. 디지털 시대가 점점 더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시스템의 가장 토대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이제는 예컨대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뭐 거짓 정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편향돼요. 뭐 우리 아버님은,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약간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데, 유튜브는 항상 오른쪽을 보다 보니까 계속 오른쪽에 있는 컨텐츠만을 보여주죠. 그러면 점점 더 내 생각이나 사고가 편향되게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왼쪽에 있는 컨텐츠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유튜브는 계속 왼쪽에 있는 컨텐츠들을 저한테 추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는 점점 더 왼쪽으로 생각이 고착화되는 거죠. 이 기술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점점 더 양극화되는,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의 위기까지를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문제죠. 사회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대전환의 시대다라고 이제 크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기술의 발전, 환경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입니다. 과연 최근에 이런 변화들이 교회 또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또는 이 크리스찬 개인의 삶에서, 메시지에서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는가? 그리고 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반응해 오고 있는가? 기독교인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놀라운 게 2017년에서 2022년이면 불과 5년인데 20대 사이에서의 이 비율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거 불과 이제 지지난달에 나왔던 통계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10% 반으로 줄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충격적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시대,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서 과연 선한 삶,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를 부르신 것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부르짖는 그 사랑의 의미,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지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 메시지가 과연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는데요.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를 읽고 세대와 공감해야 되겠다. 우리는 시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세대들, 저희도 마찬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세대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는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리세션도 있죠. 환경의 문제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정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읽고, 그리고 우리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입니다. 이웃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성을 확장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이웃은 어디에 있냐 하는 거죠. 옛날같이 우리 아파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잘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Black Lives Matter, 예컨대 미국에서 일어나는 흑인의 문제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기 태평양 건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웃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삶이든지 많은 난민의 삶이든지 이제는 내 이웃이 우리나라에서만 한정될 이유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대성도 점점 더 확대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의 범위가 그전과는 좀 달라져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또 우리의 삶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실은 때때로는 보고 싶어하고 때때로는 도전받고 싶어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는, 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과연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걸음을 걸어간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문제, 이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후변화의 문제가 있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환경 문제에 투신해서 살아가는 삶도 있고요. 또 난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이 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씩 안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같이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의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조금 단순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간소한 삶, 사실은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많은 우리 생각의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런 삶, 심플한 거죠. 우리가 간소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 또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하나씩 쌓아지고 그 쌓아진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면 이것이 이 재전환의 시대의 크리스찬의 변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